자, 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촐하게 앉아 계시네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받으세요? 자, 5페이지 봅니다. 5페이지 보시면 오늘 세목별 중요 내용 비교를 해서 1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페이지까지 오늘 중점 두냐면 30페이지까지 오늘 그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목별로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요 중요 요 세목들의 내용들을 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을 확실하게 잡는 거. 요게 이제 오늘 학습 목표고 30페이지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31페이지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다 강의하지 않고 이제 그 어디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중요 내용 몇몇 내용들을 좀 설명하고요.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다니면서 항상 이게 그 주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 있는데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갖고 다니면서 시험장 갈 때까지 사전처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처럼 항상 어떤 내용이 헷갈린다 그러면 이거 항상 비교해서 정리하고요.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은 뭐 이거로만 그냥 정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로만 정리해도 되긴 돼요. 잡다한 거 이렇게 좀 디테일한 거 그런 것들이 좀 없는데 그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통해서 보완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로 정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뭐 그래도 되지만 어떡하나 이거 항상 사전처럼 갖고 다니면서 요약집하고 같이 보완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30페이지까지 오늘 학습 목표가 있고요. 그래서 중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세목별로 이제 틀을 확실하게 잡기를 당부드리고 5페이지 봅니다. 여러분 제1절 5페이지 보니까 세목별 중요 내용 비교 있죠?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 먼저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특광도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뭐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등록면허세 도구고 그래서 둘 다 취득세랑 도세인데 특별시 광역시에서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세인데 등록면허세는 자치 구세고요. 차이점이 있고 재산세 시군구고 종부세 양도세는 뭐 당연히 국세니까 관할 세무상이 되고요. 특징을 보면 등록면허세만 우리 형식주의 과세하죠. 그래서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고 나머지 주요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실질주의, 사실주의. 그래서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한다?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요.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자 누가 되느냐 그러면 딴 거 없어요. 그 명의자가 누군지를 찾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과세 대상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또 보도록 합니다. 자, 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여기부터 목운동부터 합니다. 목운동부터. 자, 아이고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리시고 자, 기지개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여러분들 어깨 돌리시고 자, 보니까 뭐 처음 뵌 분은 오늘 오기로 한 적인가요? 누군지 알겠고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 분 하여튼 반갑고 자, 여러분 과세 대상부터 보는데 과세 대상은 별표시를 여러분들 두 개 합니다. 여러분들 이 3과세 대상이 있잖아요. 그 제목 그 옆이나 위에다가 두 개 하시고 취득세 과세 대상은 뭐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이렇게 지문 한 줄씩 나오고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시험에 의미가 없고 어떤 것을 등기등록 대상으로 하냐? 부동산 등기만 우리 시험범위니까 과세 대상의 의미가 없고 재산세는 과세 대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종부세 과세 대상은 뭐 시험에 한 5년 계속 나왔었고요. 한 4년 나온 적이 있고요. 과세 대상은 종합 문제 속에서 독립한 문제에서 종부세는 출제가 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올해 독립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양도의 유형과 묶어서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과세 대상이 종부세하고 양도세에서는 독립한 문제로도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한번 과세 대상을 보는데 취득세 과세 대상은 우리가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고 계시면은 대상 한번 보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요. 자, 서울에서 포항 영일만 내려갈 때 갑이라는 7080 세대요. 토지 건축을 팔고요. 뭘 타고요? 항공기 타고 비행기는 항공기에 속해 있고 항공기 타고 뭘 타고? 차량 타고 포항 영일만 도착해서 어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도 못하겠다. 강원랜드 갔었죠? 그래서 거기 골프, 콘도, 종합주택, 승마, 요트용권 분야하는 리조트사 건설하기 위해서 폐강사들이었죠. 그래서 광업권 취득해서
임목을 뭐로? 기계, 장비로 쌍밀고 건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체재산권 중에서는 어업권과 광업권 대상인데 얘네들 참고적으로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할 때는 어업권, 광업권 대상이 아니고 뭐 할 때만? 승계 취득할 때만 대상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권리도 이렇게 나머지 뭐 회원권 같은 권리도 있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취득세 대상 이런 것들. 그럴 때 그 취득세와 양도세 비교를 보면 여러분, 자, 전세권하고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요. 또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양도세 대상인데 취득세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취득세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들 이런 것들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지역권 같은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서 하여튼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또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이런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양도소득세 대상은 되는데 취득세 대상은 아니라는 걸 비교하고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어업권, 광업권은요. 취득세 대상인데 양도소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글씨가 굉장히 좀 작은데 이게 버전이 좀 글씨가 조금 작게 되어 있는데 어떡하래? 어업권, 광업권은 하여튼 취득세 대상이 되잖아요. 출원에 의해서 원시취득할 때는 대상이 아니지만 승계취득할 때는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일체 무체재산권이 대상이 아니죠. 어업권, 광업권, 저작권, 출판권 등 이런 거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대상은 보시면 5가지인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 비교를 보면 건축물, 선박, 항공기, 별장이요, 분리대상 토지요. 자, 얘네들은 재산세 대상은 되는데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종부세 대상은 토지하고 주택입니다. 그죠? 그래서 종부세 대상 아닌 것들 거기 정리해놨는데 일반 건축물이요. 이게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급락장용이든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별장 아니죠, 여러분들? 별장. 그 다음에 별장은 재산세에서 이따가 나오지만 4% 고율과세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 모든 토지를 세 개 이용으로 나눌 때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대상인데 종부세에서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전국인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킨 주택들이 있죠.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요.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시킵니다. 근데 단 거기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주택으로 등록 시에도 어떻게 한다? 이거 합산 대상이 된다는 거. 2019년 개정세법이죠. 그래서 작년 2018년 9월 14일 9.13 대책 나와가지고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요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요거 종부세 대상에서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요. 그러니까 1주택이 있었어야 돼. 1세대 주택을 전부 합쳤을 때 1주택이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이제 합산 대상이 됐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하여튼 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그 해당되지 않는 그 외에 이제 임대주택은 합산해서 배제하고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제외하고 주택건설 사업자 미분양주택 제외하고요. 법령이 정하는 가정 어린이주택 제외하고 등록 문화주택 제외합니다.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유업체 투기업자에게 도입했잖아요. 얘네들은 과다보유업체 투기업자 거리가 먼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다만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합산 대상이 되고 또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 미분양주택, 가정 어린이주택, 등록문화주택 제외된다는 거 올해 또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나온 적이 있지만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양도소득세로 봅니다. 양도세 대상은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인데 동그라미 기업번이 보니까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고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죠. 그래서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A번 보니까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예가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 자 갖고 있으면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될 때 건물과 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니까 대상이 되고 또 B번 주택 상환채권 넘기시면 토지 상환채권이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길게 펴놓고 위로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환이란 말 들은 채권은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상환이란 말 채권은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얘네들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근데 국민주택 채권 같은 것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옆에 뭐 국민주택 채권 같은 것은 백날 갖고 있어도 국민주택으로 바꿔준다, 안 바꿔준다? 안 바꿔준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니까 얘네들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6페이지 자 계속 보니까요. 동그라미 C번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면 계약금을 치른 자가 계약금을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권리를 갖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사용수계라는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채권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 그 다음에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또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대상이 됩니다. 동그라미 4번 보니까 기타 자산이요. 기타 몽땅 싸가리다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한다는 영업권이요.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한도해야 되는데 사업용 고정자산이 뭔지도 되리그리 땡냐에서 써놓으셔야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래서 시험에서는 영업권 나올 때 토지와 함께 한다는 영업권, 건물과 함께 한다는 영업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한다는 이런 영업권은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영업권. 그래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한다는 영업권 대상이 된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한다는 영업권만 대상이지 이따 나오지만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예? 사업용 고정자산이 뭔지 이거 처음 배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요, 여러분들. 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요 대상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동그라미 니은번에 자, 이용권, 회원권인데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요. 그래서 명칭 불문하고 뭐 영업권, 회원권이요.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저 헬스클럽 회원권 등 하여튼 명칭 불문하고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까지 포함해서 영업권 대상이 됩니다. 근데 가로 안에 보니까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포함하죠. 그래서 28회 시험 때 지문에도 나왔었지만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이런 주식도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 법인 주식이요. 50, 50, 3년 내 50.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 50%는 자산 요건이죠. 이 법인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는 이런 법인이요. 이런 법인에서 두 번째 50%는 주주 요건이죠. 이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이 50%를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주 1인과 그 특성계자가 주식을 여러 차례 걸쳐 양도했을 때 3년 내 50% 넘게 양도될 때 이 3년 내 50%는 양도 요건이죠. 양도 요건. 첫 번째는 자산 요건, 두 번째는 주주 요건, 세 번째는 자산 요건이요. 그래서 50, 50, 3년 내 50이요. 숫자를 바꿔서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봤을 때 요거 50, 50, 3년 내 50 요거 보면은 이게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두 번째 리을번 특수업종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인데 특수업종이라는 게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같은 이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인데 첫 번째 80%는 자산 요건이죠. 이 법인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넘어요? 80% 넘습니다. 이런 법인은 단 한 주를 매각하더라도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배웠습니까, 여러분?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대상이 되는 주식 두 가지. 저를 보셔야죠. 50, 3년 내 50, 80% 단 한 주. 이거라고 했습니다. 이거 해당되는 주식이요. 이 기타 자산으로서 대상이 된다는 것만 하시면 돼요. 다 같이 한 번 더 어떻게? 50, 3년 내 50, 80% 단 한 주.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요. 기타 자산에 대한 주식을 제외하고 주권 비상장범 주식은 대주주 양도하든 소액주주 양도하든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주권 상장범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엔드가 아니라 또는 장외 거래요. 증권 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 거래한 주권 상장범 주식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또 내려오니까 6번에 파생상품 대상이 되죠? 파생상품 대상이 되고. 그랬을 때 대상 아닌 거 거기 정리해놨는데 용익물권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은 대상이 되는데 등기부관하게 지역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아닌 거에 여러분들 특별히 또 방점을 찍어야죠.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이에요.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채권이니까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점포 임차권, 상가 임차인의 지위로서의 점포 임차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구다이, 당구공, 당구큐대 이런 거 당구장 운영하는 임차인이 그 시찰물을 권리금 받고 다른 임차인한테 넘길 때 부동산에 관한 게 아니잖아요. 당구다이, 당구공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 어떤 주부 수강생한테 당구장 가봤어요 그랬더니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면서 막 그러고 있죠. 헤매고 있길래 제가 아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한 번 가봤다고 수강생이 얘기했잖아요. 한 번을 가봤든 두 번을 가봤든 가본 거죠. 그래서 결혼해봤냐 안 해봤냐 그러면 뭐 한 번 해봤어요 이런 것도 똑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점포 임차권 얘기해 드렸습니다. 아니고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등 아까 취득세하고 비교해 보니까 취득세는 어업권, 광업권은 대상이 됐잖아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어업권, 광업권 포함해서 저작권, 출판권, 상표권 등 일체 무체지상권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수상과 함께 양도해야지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F번에 소액주주가 장내 거래하는 주권 상장범 주식이요. 주권 상장범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소액주주가 양도하더라도 장외 거래할 때 대상이 됩니다. 소액주주 양도하더라도 장외 거래. 근데 대주주가 양도한 것도 아니고 소액주주 양도했죠. 장내 거래, 증권시장 통해서 양도하는 주권 상장범 주식은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거기 그 5번 또 5번이 나오는데 이거는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또 5번 거기 동그라미 5번 주식 출자집은 이어지는 요 그 기억 니은 요까지 내용은 지워버립니다. 삭제하시고 여러분들 X 그냥 해버리시죠. 삭제. 위에 나온 건데 뭐가 어떻게 편집이 어떻게 뭐가 되는 잘못된 들어가 버렸어요 또. 그래서 F번 요 이하 동그라미 5번 주식 또는 출자집은 그 관련한 내용은 요건 지워버립니다 여러분들. 지워버리고.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요. 우리가 쭉까지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대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비교해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고 한 번 더 쭉 정리해서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새로운 이론을 이해시키기 위한 강의가 아니라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스스로 정리하고 제가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대상 봤고요. 넘어가면 8페이지죠. 납세무자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공부는 뭐 이것은 누가 과세 주체가 되고 어떤 것을 과세상에서 부과되고 누가 납세무자가 되고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고 계산된 세금 어떻게 납부하고 어떻게 징수가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4번 납세무자는 별표 3개 합니다. 별표 3개. 저는 별표 3개가 만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납세무자는 중요한데 취득세 납세무자는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고요. 출제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별표신 항상 제가 뭐 큼지막하게 하면 되는데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이렇게 조그맣게 넘어가시는 분들 크게 써요 여러분들. 크게 하시고. 그래서 앞 동네는 다 소심한 사람들만 모여있구만. 아유 그냥 별들이 보이지가 않네요. 앞 동네는. 다들 그냥 소심한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자 봅니다. 납세무자. 자, 취득세 납세무자는 시험에 올해 출제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납세무자는, 취득세 납세무자는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한 줄 나오는 거고요. 재산세 납세무자는 또 요게 한 5년 계속 나오다가 작년에만 독립한 문제로 안 나오고 그냥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한 줄 나왔는데 올해는 또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 납세무자요.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는 뭐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뭐 이렇게 자주 나왔습니다. 27, 28 이렇게 종합문제 속에서 나오고요. 양도세 과세 납세무자는 뭐 그냥 의미가 없고요. 자, 그래서 취득세하고 재산세 그 다음에에서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종부세 여러분들에서 종합 문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 납세무자 잘 정리하시면 두 문제 정도를 최소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를 여러분이 세법 문항서 많지도 않은데 맞고 가는 거죠. 취득세 납세무자부터 또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점심을 좀 늦게 먹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점심 먹고 나서 그때 이제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특히 첫 시간은 점심 먹고 나서 첫 시간은 비몽사몽이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온전할 때 있죠? 의욕이 불타고 온전할 때 최대한 많이 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뭐 아유 졸려가지고 오후에는 특강 들으면은 막 비몽사몽가 아니라 그 효과가 있나요? 그러는데요. 뭐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전체 내용을 세법에 또 어떤 뭐 다른 2차 과목, 다른 과목도 그렇고 전체 내용을 하루 동안에 전체 내용을 훑어보는 게 이게 효과가 좋습니다. 디테일하게 부분에 매몰되어 있는 것보다는 항상 공부는 전체 틀 속에서 이렇게 빠르게 한번 전체 훑어보는 게 좋거든요. 효과가. 그래서 특히 마지막에 이제 9, 10월 달 공부는 특히 공부 마무리는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전체 내용을 이렇게 스킵하면서 거기서 이제 뭐 문제 하거나 풀거나 그래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가는 거지 항상 공부는 전체 틀 속에서 빠르게 회독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집중적으로 자세히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요거 오늘 하여튼 그 정신 운전할 때 최대한 뭐 2시 가까이 그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1시 한 40분, 50분 뭐 이렇게 그까지 하고 이제 점심시간 1시간 하고 오후에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6시까지요. 그러니까 그 주요 세목별 요 비교 요 틀을 잡는 거예요. 요거에 이제 주안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점심 먹기 전까지 요 중요 내용들을 틀 잡고 여기에 하여튼 힘을 쏟겠습니다. 그래서 진도는 이제 쭉쭉쭉 조금 속도를 빠르게 해가지고 쭉쭉 눈으로 스킵하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니까 그거에 주안점을 두고 쭉쭉 나갑니다. 그리고 진도를 나가고 무슨 뭐 그 슬슬 이제 뭐 여담이나 이런 거는 이따 오후에 이따 졸릴 때 하기로 하고 오전에는 집중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납세무자 별표 3개고 자 보겠습니다. 취득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요. 사실상 취득한 자 또는 양수인이죠. 그래서 자, 취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요. 등기 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해서 취득세 납세무자가 된다 그러면 틀리죠.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한 자 또는 양수인이 원칙 납세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차, 기, 항, 선이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원자는 선박의 경우는 원시 취득자는 납세무가 없죠.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하기 때문에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가 있다. 요거. 그 다음에 2번 보면요. 의제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요. 납세무자를 보는 경우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의 부속 설비나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와 일체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요거 임차인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이런 거 건축물의 조작설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을 가설했을 때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했을 때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말은 누가 납세무자냐?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지, 가설한 자 X라고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2번 선박 차량 개장비 종류 변경의 경우에는 그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하겠다 의지하잖아요. 이런 간주 취득의 경우는 누가 납세무자냐? 종류 변경 시점의 소유자지. 종류 변경 후의 소유자 이렇게 바꿔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X고. 동그라미 3번이요. 토지 지목 변경이요. 밭의 대로 지목이 변경돼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하겠다고 의지합니다. 이때 누가 납세무자냐? 종류 변경,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지 후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4번 내려옵니다. 시설 대여 물건의
수입으로 인한 취득. 외국인 소유의 시설 대여 물건을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해서 수입할 때 누가 납세무자라고 했습니까? 수입하는 자지. 대여시설 이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여시설 이용자 아니고 수입하는 자고. 5번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무자냐? 상속인 각자. 대한이 민국이 만세. 각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는 그 옆에다가요, 재산세하고 있다가 헷갈리라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는 주된 상속자이다 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이다. X입니다. 주된 상속자 아니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 누구다? 상속인 각자입니다, 여러분. 각자. 그리고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연대납세무 있고요. 동그라미 6번 봅니다.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냐? 조합원입니다. 자, 그죠 여러분들? 작년 시험에 들어왔었지만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고, 근데 조합 아니고요. 근데 다만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한다는 말은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는 것을 제외하는 거니까 비조합원용 부동산,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분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 누구요? 조합이 납세무자.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원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보니까요, 시설 대업자가요, 건설기인의 차량에 시설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여시설 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누가 납세무자냐? 그 대여시설 이용자, 그 명의 등록되는 등록 명의자가 아니라 시설 대여 업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시설 대여 업자 이런 거. 동그라미 8번이요.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 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실제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아니라 누구다? 취득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자입니다. 그래서 지입차량 같은 거, 그 예를 들어드리면 지입차량 같은 경우에 제가 버스 하나 사가지고 운수업체로 명의로 등록을 시키고 운행을 해가지고 수익이 발생하면 저랑 운수업체하고 나눠가져요. 예? 제가 버스 하나 사가지고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을 시키고, 그랬을 때 명의자는 운수업체인데 지입 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구냐? 실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니까, 지급한 자니까 누굽니까? 지입차주가 납세무자가 된다는 거. 지입 차량은 누가 납세무자냐? 지입차주입니다. 명의자, 운수업체, 그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명의자 X 누가 납세무자? 지입차주. 그래서 지입차량 같은 거 실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지입차주가 납세무자다. 그래서 명의자가 아니다. 이런 것들 써놓으시고요. 계속해서 봅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한 장 넘깁니다, 여러분. 쭉 우리 갔다가 오는 거예요, 다시. 10페이지 보니까요. 10페이지 보니까 동그라미 9번이요.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들 11번까지 이어지는 납세무자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12번까지, 13번까지 쭉 이어지는 이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잘 보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시험에 뭐 9번하고 그 다음에 10번 부담부 중요는 시험에 계속 나왔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9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페이지 9번부터요. 잘 집중해서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취득세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해서 9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 취득의 증여의제. 무슨 얘기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의제 봅니다. 자, 우리가 취득세는 무조건 간주한다, 의제한다, 본다고, 양도소득세에서는 무조건 뭐다? 추정한답니다. 에? 추정이냐 간주가 취득세, 우리 세법, 부동산 세법에서는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취득세에서는 무조건 뭐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본다고. 양도세에서는 무조건 뭐다? 추정한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런 거 뒤바꿔서 모의고사도 얼마 전에 제가 모의고사 보니까 그런 것도 바꿔서 나오던데 어떤간에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취득세에서는 간주한다, 의제한다, 본다고. 자, 양도세에서는 뭐다? 추정한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여튼 배우자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원칙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요. 다만 다음의 경우는 유상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포인트는 시험에 계속 나왔던 것도 그렇고, 또 포인트는 유상취득으로 보느냐 무상취득으로 보느냐, 이게 포인트고, 그걸 뒤바꾼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
대가관계 입증이 되는 경우들이죠. 기업번 공매를 통해서 부동산 취득한 경우요. 키워드에 제가 짙은 색으로 다 해놨어요.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취득했다. 아버지 부동산 공매 경매 도움하는데 아들이 경락을 받는다. 대가관계 입증이 되죠.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니은번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법원이 개입돼 있으니까 입증이 되죠. 객관적으로. 그래서 유상 취득으로 보고. 디귿번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다. 공시가 되니까 다 드러나죠. 대가관계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이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X죠, 여러분들? 아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해를 위한 강의가 아니라 이제 주요 내용들을 쭉 읽어서 머릿속에 헷갈리지 않게 이제 비교하는 게 포인트인데,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의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X죠, 여러분들? 뭐다?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교환. 리을번, 보니까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요. 그 대가를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라는 게 어떤 경우냐? A번,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취득자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아들이 그것을 아버지 부동산 취득했는데 그것을 취득할 만큼의 소득이 아들의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B번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 취득한 경우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 취득했는데 자기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자기 재산을 은행에 담보로 대출받았었다는 게 입증되거나 이런 경우는 유상 취득으로 보고요. 내려옵니다. C번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에 비과세 감면받은 경우 포함해서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받거나 수증, 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이런 경우에도 역시 유상취득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D번 기타 이외에 준하는 것으로 취득자의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동그라미 10번 부담보 증여의 채무 인수액에 대한 유상 취득 의제예요. 부담보 증여 여러분 다시 한번 봅니다. 부담보 증여에서 여러분 우리 취득세하고 양도세 묶어서 제가 계속 부담보 증여를 소개해 드렸어요. 눈만 감으면 생각나냐고 이제 부담보 증여 눈만 감으면 제가 설명드린 이 예가 떠오르냐고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지금은 보니까 학원에서 물어보니까 거의 한 60% 분들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시는 분들 이렇게 딱 대충 보면 한 60% 분들이 요 예가 떠오른다고 하고 그 중에서 한 40% 분들은 그 다음 제가 말하는 레파토리까지 그냥 그대로 줄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됐습니다. 문제는 항상 저의 강의의 문제는 목표는 누구냐면 그 40%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저의 강의의 목표고 공부 지금 현재 잘하고 있고 막 잘 듣고 있는 분들은 어차피 이제 마무리 잘 할 거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세법에서 이제 저의 자랑과 보람이 될 사람들이고 문제는 뭐냐면 실전에서 있잖아요. 실전에서 수업 잘 들었고 이제 마지막 10월 달까지 남아있는 제 강의를 끝까지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강의를 끝까지 들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보통 한 70%, 60% 분들이 70% 정도 되는 분들이 10개 이상은 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한 30% 정도 되는 분들이 10개 이하를 맞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런 얘기하고 어떤 수강생분은 작년에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제 요약집이나 이런 거에서 하나도 벗어난 게 없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카페 글 보세요. 하나도 벗어난 게 없다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없는 것도 나오던데 이러면서 원망임치를 모르는데 자 없는 것들이 지문들이 들어있어도 답 맞추는 데는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수강생분은 다 나왔다 벗어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죠? 어떤 분은 낯선 지문들 들어있는 거 몇 개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를 틀리고서 이게 요약집에 없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여튼 똑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의 목표는 그 안 되는 분들이 어떻든 간에 나중에 시험에서 실전에서 이제 좋은 점수를 맞는 것이 제 목표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요 예요. 부담보 증여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증여하고 증여자 갑이고 좀 빨리 설명드릴게요. 증여자 갑이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이고요.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거 있는데 저당권 설정돼 있어요.
요거는 네가 좀 갚아줘야 되는데 미쳤냐 그런 사람이 없이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자,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말은 수증자가 이 채무요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 이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수증자가 그랬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 내들 세무관계를 말해봐라.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 3억 부분에 대해서 뭐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양도에 당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고 이전하냐? 자신이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았다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럴 때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이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요거는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요건 뭐다?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요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시험에서 요 부담보 증여 사례에서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는 양도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3억 원. 수증자가 인수하는 3억 원이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취득세는 유상무상 불문하고 취득세가 부과돼서 5억 전체로 취득세는 상속받았든 증여받았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취득세가 부과되는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는데 자,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뭐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유상 취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주의할 건 이거예요.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2018년도에 이제 신설된 규정이 뭐냐면 2018년도 개정세법이 작년 개정세법이 요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있잖아요. 요거 유상취득으로 보는데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보증의 경우는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앞에 아까 봤던 몇 번이에요? 아까 앞에서 봤던 동그라미 9번 있잖아요. 요 규정을 준용한다고 법령이 돼 있어요.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보증의 경우는 그 동그라미 9번의 규정을 준용한대요. 그럼 뭐냐면 채무인수액 상당액도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는 만약에 대관계가 입증이 되면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에이? 눈 뜨고 채무인수액 이외자산 부분은 뭐로요? 에? 증여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채무인수액 상당액 혀가 꼬였다 지금. 자, 이렇게 있으니까 솔립지. 아유, 이게 손 풀고. 아이고. 자, 그래서 보세요. 그 동그라미 9번의 규정을 준용한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의 증여 의제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에 하면 이 채무인수액도예요. 채무인수액도 자, 만약에 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이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이다. 그러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이다. 그러면 존비속간이다. 그러면 부담보증에 있다. 그럴 때는 이제 원칙은 자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것을 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대가관계가 입증이 되면 대가가 입증이 되면 그럴 때는 이제 대가 입증이 되면 이럴 때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 간의 부담보증액에 따르면 채무인수액 상당액도 원칙은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보증액의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대가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근데 채무인수액 상당액도 근데 대가 입증이 되면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인수액 이외자산 부분에 대해서 채무인수액 이외자산 부분에 대해서요. 이외자산. 요 사례 같으면 지금 2억 원, 요 채무인수액 이외자산 부분 5억에서 3억 뺀 2억 부분에 대해서 수증자는 증여세, 자, 공짜로 받았으니까 요거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또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채무인수액 이외자산 부분은 뭐라고요? 무상으로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니까 동그라미 우리 9번, 자 10번입니다. 10번 보니까 11페이지 부담보 증여의 경우 채무인수액에 대한 유상취득의제. 자, 기억본봅니다. 증여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 채무액 상당의 부분은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대가관계 있다고 봐서.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부담보 증여는 동그라미 9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채무액 상당액도 무상취득으로 보고, 근데 대가 지급이 입증되면 뭐라고요?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 밀속 간의 부담보 증여의 경우 채무액 상당액, 요거 항상 뭐 유상취득으로 본다 그래도 틀립니다. 그래서 또 항상 무상취득으로 본다 그래도 틀리고요. 그래서 요거 대가 입증이 되면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2페이지까지 갑니다. 동그라미 니은번에 위 기억의 경우에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뭐라고요? 무상취득으로 보고요.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로? 무상취득으로 보고. 그래서 25회 시험 때 시험에 나왔던 것이 25회 때 나왔던 것이 다음 중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이다. 틀린 거. 그때 정답 지문이 부담보 증여의 경우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을 취득.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을 취득할 때, 자,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이다. 틀린 거. 그때 정답 뭐라고 이거? 무상취득으로 봅니다.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보시니까 동그라미 11번입니다.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따라 추가 취득 시 증여 의제예요. 요거는 마음 착한 삼형제 스토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자, 삼형제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재산 이렇게 상속을 받았는데 세 명의 상속인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공평하게 상속재산 협의해서 분할로 취득합니다. 처음에 분할로 취득할 때는 자, 각자 상속인 갑을병 각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거죠. 상속으로.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기가 다가오는 어느 날 하여튼 마음 착한 형님들이 막내하고 똑같이 나누는 건 좀 그렇다. 오히려 불공평하다. 막내한테 좀씩 더 주자 그래서 좀씩 더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속재산이 분할이 됐다가 협의해서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뭐라고요? 이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부분은 증여로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교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니까 10번. 그래서 상속재산의 재분할에서 초과 취득 시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단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몇 개월? 6개월. 그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좀 말을 추가합니다. 올해 2019년 개정세법. 이걸 왜 빼는지. 취득 다음에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 자, 이렇게 요 말을 더 거기다 추가합니다. 그래서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 등의 경우는 제외. 그래서 세 가지가 우리 요약집이나 기본서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나머지 두 가지는 빼고 하나만이라도, 자,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는 제외한다는 말은 뭐예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자, 요거는 뭐다? 이제 증여로 취득한 걸 보지 않고 이런 경우 등에 있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에는 요 증여로 이때는 증여로 보지 않고 뭐로요?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증여로 취득한 것을 보지 않고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이렇게 써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2019년도에 표현이 개정이 된 게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 재분할인 경우에는, 자, 원칙은 이런 경우에 증여받아 취득한 걸 보지만 이런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재분할에 의한 거기 취득돼 있죠. 그 취득 다음에 이제 요거 추가라고 했잖아요.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그랬으니까 제외한다는 것은 이때는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보지 않고 뭐로?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깊은 내용까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 11번. 그래서 요건 아직 9번하고 10번은 시험에 몇 번씩 나왔는데 요 11번만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라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원칙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보는데, 다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 모두 마친 경우에도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이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자, 12번 보겠습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사실상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13번이요.
신탁법 중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자는 경우 누가 취득하는지 잘 봐야 돼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 작년에도 나왔었지만 위탁자의 지위자는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실질적인 권리의 변동이 있었어야 되지만 어떻게 간에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바꾼다 뻔하지 뭐. 자, 위탁자의 지위자인 경우에 신탁재산의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걸 보지 않는다고 바꾸겠죠?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 다시 앞으로 쭉 갑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납세의무자, 취득세 납세의무자 올해 출제된다고 그랬고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다 한 문제 고릅니다. 그래서 좀 깊게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지문이 헷갈리는 게 부담부 중요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재분할 개정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이 꼭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자, 8페이지로 여러분 오세요. 8페이지 오시니까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인데 이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사실상 등기 권리자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외관상 거기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사실상 X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인데 이때 등록을 하는 자란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한다. X입니다. 사실상 아니고 보다 외관상의 절차 정당하게 등기 등록이 되면 그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래서 그 등기 권리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다 보니까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권자.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저당권자,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권자, 지역권 설정 등기 지역권자가 납세의무자인데 그럼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자, 우리가 민법 지식을 동원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 등록에서 납세의무자는 지역권자니까 요역지 소유자의 승역지 소유자예요? 이런 거 띵하면 안 돼요. 민법으로 공식법으로 다 배웠잖아요. 그 시험에서는 지역권 설정 등기 납세의무자는 뭐 승역지 소유자이다 또는 요역지 소유자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누가 납세의무자다?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 거니까 지역권자죠. 타인의 토지 편익을 필요로 하는 사람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에 대한 권리 갖잖아. 지역권자고.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차권자니까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고 임차인이 임차권에 대한 권리를 갖잖아요.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를. 그 다음에 또 저당권 설정 등기 납세의무자는 채권자다, 채무자다?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저당권자니까 무조건 권자. 저당권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주시고 한 가지 더요. 지상권 설정 등기 납세의무자는 토지 소유자다, 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다? 에? 자,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등기는 지상권자예요. 지상권자니까 타인의 토지에 권리를 타인의 토지 지상 위에 권리를 갖는 자는 누구예요? 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가 지상권자잖아요. 아이고 우리 지금 문복 교수님 국비 여기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 자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활용해야지. 하여튼 설정 등기 누구다?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다? 그 등기 설정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의무자 보겠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하여튼 올해 또 독립화 문제가 나올 가능성 높고 안 나오면 하다못해 종합문제 속에서라도 무조건 나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납기계실 현재 이름 틀려요. 과세기준 6월이고 항상 재산세나 종부세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 과세기준이죠. 요리는 이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지 원칙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이다. X입니다. 원칙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공유재산의 경우는 누가 납세의무자? 지분권자, 지분권자. 지분의 표시가 없을 때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입니다. 시험에서는 공유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X입니다. 또 지분의 표시가 없을 때는 뭐 공유자 중에서 최연장자로 한다. 지자체 장애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X입니다. 지분의 표시 없어도 누구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누가? 지분권자입니다. 지분의 표시 없으면 50%씩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 예외 봅니다.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인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기업번 권리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 과세권자가 언제 잔금 치러주고 이런 걸 몰라.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그래서 뭐 28회 때 나왔던 것은 권리 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이다. 이렇게 바꿔서 나왔었는데 아니고 이런 경우 누구나 앞서자 공부상 소유자. 니은번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을 종중 소임을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자입니까? 공부상 소유자. 종중 소임을 신고하면 누구고? 종중이고. 자,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데 종중 소임을 신고 안 하면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과세권자가? 공부상 소유자. 종중 소임을 신고에 따르면 종중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주된 상속자가 되는 경우 봅니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요. 상속 등기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어요. 그럼 누가 납세자?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누구다? 거기 아래 나와 있죠?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예요. 2순위는 누구고요? 배우자가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인데 1.5 자녀들은 1 똑같고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배우자가 2명 이상일 일은 없고 자녀들만 이렇게 있을 때 그럴 때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인 이상인 경우에 누구다?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재산세 납세자가 된다. 그래서 시험에서 상속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 등기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되지 않는 경우에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것은 공동 소유자 공동 상속인 각자가 납세자 된다. 상속 등기 안 됐으니까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공동 상속인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상속 등기는 안 됐더라도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됐다 그러면 누구다?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에? 사실상 소유자 신고되면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 상속이 안 됐어도 둘 다 안 됐을 때 누구다? 주된 상속자.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요.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아까 취득세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자라고요? 상속인 각자.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뒤바꿔내잖아요. 재산세하고 취득세에서 하고. 3번 매수계약자가 되는 경우요. 국가, 지자체, 조합과요. 반드시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요. 그냥 매매가 아니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자 공부상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제로 권리 변동됐다고 해서 누가 납세자? 매수계약자입니다. 근데 니은번 봅니다. 국가가 선승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고 해요. 똑같아요. 공부상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제로 권리 변동됐다고 봐서 누가 납세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즉 매수계약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국가 등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산은 국가 등의 소유임으로 비과세한다. X입니다. 권리변동 됐다고 봐서 매수계약자고. 4번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3번이나 시험에 나왔어요. 25회 시험 때 위탁자가 납세문제였다 수탁자로 바뀌고 나서 25, 26 나왔고 25회 때는 정답지문, 26회는 또 장식용으로. 그 다음에 작년에도 또 정답지문 아니었지만 작년에도 지문이 나왔었습니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 누가 납세문자냐? 수탁자입니다.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문자는 각각 다른 납세문자로 봐서 하여튼 신탁법에서 신탁한 사람 누가 납세문자? 수탁자. 이거 위탁자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주의하시고 넘어갑니다. 10페이지 보니까요. 재산세 납세문자 계속 보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요.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채비지 보류주로 정하는 경우에 채비지 보류주 납세문자 누구다?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요. 네. 그래서 뭐 시공회사 아닙니다. 또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것은 사업시행 전 토지소유자. 사업시행 전 토지소유자 아닙니다. 시공회사 아니에요. 누가 납세문자? 채비지 보류주는 사업시행자. 동그라미 6번 사용자가 되는 거.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일 때입니다. 그럴 때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재산세는 수익세이기 때문에 현재 이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누구? 사용자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이다. 그럴듯하지만 공부상 소유자는 어디 간지 알 수 없거나 그 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니까 누구다? 사용자. 하여튼 소유권 귀속 불분명하다. 요거 딱 누구예요? 사용자. 요거.
7번 수입하는 자 2019년 올해 신설된 규정이죠. 올해 신설된 거.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에 수입할 때 누가 납세의무자? 수입하는 자. 수입하는 자 납세의무자고. 그래서 바꾼다 뻔하지 뭐. 임차하는 자.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아니고 누가 납세의무자? 수입하는 자. 8번이요.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소유권 변동이 있다. 잔금을 과세기준일 6월 1일 날 딱 하필이면 오전 12시에 만나 잔금 치렀다. 누가 납세의무자? 양수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작년 시험에도 종부세, 재산세 문제에서 묶어서 나온 문제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도 재산세나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6월 1일 지나서 잔금을 치러줘야 해요. 6월 2일부터는 괜찮아요. 그러면 6월 1일까지 5월 31일 날 잔금 치렀다? 그럼 매수인. 6월 1일 날 잔금 치렀다? 누구요? 매수인. 예? 누가 매수인은 6월 1일 지나서 잔금을 치러야지 당연도 재산세,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는 항상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6월 1일까지 잔금 치르면 누가 납세의무자? 양수인. 매수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8페이지 납세의무자 계속 좀만 더 이어서 보시면 8페이지 납세의무자입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법인이나 단체도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죠. 개인 납세의무자일 때 누구다? 자, 개인 납세의무자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개인별 합산입니다. 세대별 합산, 부부 합산 X죠, 여러분들. 그래서 부부도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판단할 때는 개인별로 따로따로 개인별로 가격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지 따집니다. 개인별 과세지 합산하는 거지. 자, 부부 합산, 세대별 합산은 X고 법인이나 단체는 상법상 모자법인 관계에 있어도 모회사, 자회사 관계에 있어도 모회사는 모회사, 자회사는 자회사 법인별로 합산합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상식처럼 외우고 있어야죠. 주택부는 납세의무자예요. 공시가격 판금액이 집 한 채든 여러 채든 합친 가격이 얼마예요? 공시가격 6억 원 초과하는 자고 딱 6억까지는 납세의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납세의무자는 이거 상가 토지라 단위가 좀 커요. 얼마요? 80억 초과하는 자, 80억 원 초과하는 자. 무조건 외우셔야죠.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이자증 같은 거라 기준이 엄격해요. 낮아요. 금액이. 얼마요? 5억 원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 5억 초과. 별도 합산 얼마? 80억 초과. 상가 토지라. 주택분 얼마? 6억 초과. 외우셔야 되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세 대상 자산을 사실상 이전하는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인데 공유물을 양도했을 때 양도자별로 각각 납세의무가 있다. 여러분 소득세는 항상 개인 단위 과세하니까 개인주의 개인 단위 과세하니까 부부도 따로따로 부부 공동명의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 계산은 각각 계산해서 각 양도자별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예?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고요. 각 양도자별로 각각 납세의무가 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납세의무자 우리가 다 봤고요.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13페이지 5 과세 표준입니다. 별표시 3개 하시고요. 5번에 별표시 3개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